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키노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노트 연사님,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이우성 본부장님의 XR 메타버스의 이해와 제작 노하우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이우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일단 간단하게 회사 소개는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2002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요. 원래는 게임 개발사로 시작했습니다. 오락실 게임, 그리고 이제 콘솔 게임. 그래서 오락실에서 건슈팅으로 총 쏘는 게임하고 닌텐도 DS, 플스 이런 게임을 만들다가 저희가 하드웨어 쪽에 최적화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VR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VR 시장으로 저희가 넘어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꼭지는요. 우리가 VR로 혹은 AR로, XR로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교육 훈련, 그리고 게임, 그리고 미래 산업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핵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진 기술 중 하나가 이제 장점인 게 대공간을 활용한 VR 체감 기술입니다. 그 넓은 공간 속에서 저희가 이제 모션 캡처 그리고 사용자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모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고도화를 시켜갔고요. 이제 회사 소개나 이제 대충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편차가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거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메타는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의 이제 합성어예요. 이거는 사실 기술적인 용어라기보다도요, 개념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를 초월한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일단 현실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현실의 벽을 허물다라는 개념으로 메타버스의 세 가지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 높은 자유도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현실하고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높은 자유도.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제 같이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소셜 네트워킹적인 부분이 결여돼 있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현실의 우리의 사회를 똑같이 모사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시장 가능성입니다. 자유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연결이 잘 돼 있으면은 우리가 현실적인 경제에 대해서 경제 시스템과 유사하게 이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예전에 MMORPG에서 주요 많이 사용됐던 게 이제 현재 경제 시스템을 모사해서 게임에 많이 들어가긴 했었습니다. 뭐 경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시세 조절이라든지 일부 게임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그럼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잘 녹아 있으면은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연결고리는 엄청 넓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가상 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IP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연결하는 것부터 게임 산업, 의료 산업, 경제 산업까지 이제 폭넓게 우리가 확장시켜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메타버스의 어느 분야에 도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요. 소셜 분야. 이미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컨텐츠가 나왔죠. 그리고 게임 분야.
게임에서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사실 이제 게임이 예전부터 메타버스적인 개념이 많이 접근이 돼 있었어요. 그냥 용어가 이번에 등장하면서 다시 재조명이 됐을 뿐이고요. 그리고 XR 분야, 가상현실 속에서 보는 것과 증강현실 속에서 보는 그러한 분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코노미. 저희가 이번에 계속 블록체인이나 NFT가 이야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부분이 이 이코노미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계속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산업에 우리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접목시키냐에 따라서 향후 시장에 변화가 크게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XR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XR, MR, AR, VR에서 얼추는 알고 있어도 많이 헷갈려들 하십니다. VR하고 AR의 그 사이에 있는 그 교집합은 MR입니다. 믹스드 리얼리티. 그래서 증강현실일 수도 있고 가상현실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이걸 모두 아우르는 거는 XR입니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제 총합해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VR이 이제 로그 함수다. 그리고 AR이 선형대 수학이다. 그러면은 XR은 그냥 수학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러면 한 장으로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VR은 저희가 보는 모든 것이 다 가상 데이터입니다. 보는 하나하나가 이제 가상 데이터로 이루어진 게 VR입니다. 그러면은 AR은 현실 기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가상 데이터가 합쳐져서 보이는 겁니다. 만화를 보신 분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드래곤볼에 있는 스카우터인데요. 이 스카우터가 안경의 한쪽을 딱 잘라서 쓰는 건데 이걸 보면은 사람들의 전투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그 위에 전투력이라는 데이터가 같이 합산돼서 보이는 증강돼서 보이는 게 증강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X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요소가 우리를 이제 몰입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이는가입니다. 사물의 깊이를 인지하고 그 입체감이 있으면은 이게 가상의 데이터라도 진짜 실제랑 유사한 느낌이 강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VR에서 공간감이라는 건요. 우리가 360도로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 공간에 대해서 재현을 해주고 그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입체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입체감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왼쪽 눈, 오른쪽 눈, 두 눈이 있어요. 그 두 눈으로 보는 게, 망막이 그려지는 게 다르거든요. 그 시차, 양안으로 봤을 때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그 시차에 따라서 하나의 상으로 합쳐졌을 때 우리가 깊이감을 느낍니다. 그 양안 시차라고 부르는데 이 깊이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튀어나와 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 있다. 전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각 사물을 보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 초점에 따라서 그 초점을 맞춘 곳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서 좀 흐리게 보이고 더 잘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이번엔 공간적인 부분인데요. 요즘 VR 기기가 잘 되는 게 자유도 6DOF 육축 자유도입니다. 위치값 위로 아래로 좌우로 앞뒤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돌려볼 수 있는 부분. 머리를 이제 360도로 다 돌려볼 수 있죠. 그러니까 X, Y, Z축으로 우리가 로테이션을 할 수 있고 X, Y, Z축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XR이 현실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던 입체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실까봐 한 장을 더 준비했어요. 그냥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인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손가락을 코앞에 대면은 그 손가락을 집중하고 그 뒤를 봤을 때, 그 앞을 봤을 때 흐리게 보이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초점에 따라서 양안 시차가 어디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지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제작하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스카이박스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개발을 하다 보면은. 스카이박스는 육면을 찍은 사진을 그거를 이제 하늘로 대체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 스카이박스는 근데 직사각형인데 저희가 이제 360 영상이든 VR 영상이든 보면은 이제 원을 토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은 좀 다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찌그러져 있느냐라는 원리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세계지도 지구본이 원이에요. 그걸 펼치면은 저렇게 나와요. 되게 북극하고 남극은 되게 적은데 그 지도를 펼치면은 그 원이 모여있기 때문에 되게 넓게 보여요. 그러니까 원을 펼쳤을 때인 부분이고 이게 모여있을 때 실제 영역은 작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3D 모델링에 보이는 UV의 이제 내용인데요. 360 영상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원을 펼쳤을 때 그 영상이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의 UV에 맞춰가지고 안쪽으로 이제 UV 값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360의 영상의 원리입니다. 일단 360 영상을 찍을 때는 카메라를 여러 대를 두고 각각 다 찍어요. 앞을 찍고 옆을 찍고 위를 찍고 아래를 찍고 그걸 찍은 거를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지구본을 펼친 것처럼 그 영역에 맞게 그 왜곡도에 맞게 UV를 수정을 해서 영상을 하나로 합칩니다. 그게 바로 이제 360 영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기초적인 얘기를 했으니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제작하면서의 노하우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게임을 만들 때 이제 콘티를 그리면은 그냥 컷에 대한 그림과 그 컷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콘티입니다. 그런데 VR을 만들려면은 그런 콘티로는 좀 모자르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되게 많은데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해가지고 앞뒤 좌우 그냥 다 이제 그렸어요. 처음에 이제 다 그려서 육면에 대한 콘티를 그렸었는데요. 그 육면에 대한 콘티를 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필요하지 않은 것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좀 개선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만의 이제 콘티 그리는 스타일을 바꿨는데요. 3면에 대한 콘티입니다. 저희의 UX적으로 앞에서 180도 구간을 자주도 보거든요. 그 이상을 뒤를 자주 볼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앞 좌우를 그리고 필요할 때 연출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위쪽도 그릴 때가 있고 아래쪽도 그릴 때도 있고 효율적으로 이제 콘티를 그려나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콘티에 대한 노하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일정에 맨날 쫓겨 사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멀미를 맨날 VR에서 멀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VR은 인지 부조화가 자꾸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은 현실하고 다른 괴리감으로 인해서 멀미가 생기고 좀 울렁거립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멀미가 생기고 어떨 때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다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축구공이 제 앞으로 날아오는 거는 멀미가 안 나와요. 왜냐면은 제 눈에 이제 렌더링 되는 그 정보들이 적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있다가 코너링을 돌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었던 도로에서 산이 다 옆으로 쭉 밀리죠. 그러면 제가 보고 있었던 그림이 많은 정보가 바뀌어가면서 눈에 습득되는 정보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좀 멀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레이싱을 이제 렌더링하는 3D VR 레이싱을 하다 보면은 직진을 할 때는 멀미가 덜하지만 코너로 낼 때 멀미가 심한 게 눈에 받아들이는 정보가 많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게 구간 필요할 수 있지만 저희가 VR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걸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남발을 한다기보다는 필요할 때 적절히 한 번씩 쓰는 게 중요하다.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같은 내용인데요. 인지부조화가 그 눈에 우리가 현실하고 유사함을 느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실하고 유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뭐냐면은 끊겨 보일 때예요. 내가 앞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병아리가 달려와요. 근데 병아리가 여기 잠깐 보이다가 점프해가지고 갑자기 저 멀리 보여요. 이렇게 띵띵띵 끊어져서 보이면은 눈이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저 초점은 병아리에 맞춰져 있었는데 갑자기 점프가 돼서 다른 병아리가 저기에 있으니까 눈이 못 따라가고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드럽게 보이려면은 프레임 퍼 세컨드 FPS를 최소한 잘 확보를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VR도 맨날 최적화가 중요하다 하는 게 멀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덜어주기 위함이 있습니다. 지금 메타 쪽에 이제 스토어에 올리기 위해서는 72 FPS를 확보해줘야 런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을 만한 60프레임을 확보를 하고 메타에 런칭하기 위해서는 좀 더 쾌적할 수 있도록 72프레임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저희가 프레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폴리곤 수를 저희가 처음에 하이폴로 만들어요. 근데 하이폴리곤으로 만들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이폴리곤을 그려주고 연산하고 메모리에 잡아주면은 결국에 느려지고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폴리곤을 만들었던 거를 거리에 따라서 혹은 안 보이냐에 따라서 그려줄 때도 있고 로우 폴리곤으로 바꿔서 그려줄 때도 있고 LOD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레벨 오브 디스턴트라고 거리에 따라서 이제 그려주는 정도를 이제 최적화해주는 기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최적화를 하면은 가까울 때는 선명해 보이지만 어차피 멀리 보이는 거는 작게 보이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좀 대충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유사한 바위라는 모델링을 만들었어요.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생긴 건 좀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하지만 결국 텍스처는 하나를 쓸 거거든요. 그 바위의 재질은. 그러면 하나의 텍스처 가지고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진 모델링을 만드는데 그러한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텍스처를 한 장 쓰기 때문에 드로우 콜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드로우 콜수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려주기 위해서 연산하는 그 개수를 말하는 건데요. 그 드로우 콜수가 이제 적을수록 우리가 좀 최적화되게서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겉보기로는 엄청 잘 만들었다 할 수 있지만 알게 모르게 안 보이는 최적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려주는 개수에 대한 고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있는데요. 텍스처가 여러 장을 512짜리 텍스트 여러 장 그리는 것보다요. 1024짜리 한 장에 그 512짜리 4장을 잘 엮어가지고 좀 테트리스처럼 그 보여주는 텍스처가 더 좋습니다. 이러한 거를 예전에 저희 게임에서는 아틀라스 맵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요. 그냥 저기 텍스처 보이죠? 텍스처에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엮여 있는 겁니다. 우주선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조정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텍스처를 좀 테트리스처럼 그 공간에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한 장을 메모리에 렌더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최적화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기기가 새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장비도 바뀌고 스펙도 바뀌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최적화에 대한 기준이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기준을 세워야 해요. 퍼포먼스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폴리곤짜리 캐릭터를 하나를 넣었을 때, 두 개를 넣었을 때, 세 개를 넣었을 때 똑같은 걸 해가지고 앞에 보였을 때 그려졌을 때 프레임을 이제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스펙의 하드웨어에서는 어느 폴리곤이 한 장면에 얼마나 그려졌을 때가 효율적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면은 우리가 이제 만들 때 편하죠. 하나의 장면을 만들 때 그러면 우리가 한 120만 폴리곤 이내로 하자라는 기준을 세웠어. 그러면은 배경을 우린 10만 폴리곤 쓰자라고 이제 내부에서 협의를 할 수 있고요. 배경으로 10만 폴리곤 빠지면 나머지 110만 폴리곤은 무엇을 할까? 일단 이펙트도 필요했고 애니메이션도 필요하니까 이펙트에 대해서 이제 그려지는 텍스처나 그런 게 있으니까 한 이걸로 30프레임을 아니 30만 폴리곤 혹은 그 정도의 메모리 버퍼를 빼자. 그러면은 나머지 캐릭터나 다른 오브젝트로 70만 폴리곤 쓰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저희 자원에 대해서 분배를 하고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장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자원에 어떻게 수입을 할까에 대한 기준을 잡고 그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적화 방법으로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빛이 들어가야 그림이 이뻐요. 지금만 하더라도 저희 이 세미나룸 좌우의 벽에 보면은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이제 빛이 살살 은은하게 비쳤을 때가 이제 배경이나 공간이 이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그려주면은 계속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은 이 빛이 변할 리가 없는 빛이라고 생각하다. 고치면은 라이트 맵이라고 해서 텍스처에 빛을 그린 거를 한 번 구워가지고 그냥 텍스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연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빛이 들어간 텍스처를 활용하는 방법이 최적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게임하고 XR 게임하고 제일 큰 차이가 저는 UX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기술은 유사하거든요. 저희가 멀티플레이라면은 서버 기술이 필요한 것도 유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각종 시스템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게임을 만드는 시스템하고 유사합니다. 그럼 VR하고 일반 컨텐츠하고 무엇이 다르냐? 일단 보이는 게 달라요.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가 표현해줘야 하는 UX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UI가 달라집니다. 화면 안에서, 모니터 안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UI는 저희가 그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UI를 보고 저희가 핸드폰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UX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서는 저희가 키보드와 마우스를 활용한 UX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VR은 저희가 전방위가 보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보이는 시야 안에서 UI가 표현이 되고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가 됐든 핸드가 됐든 핸드 트래킹이 됐든 제스처가 됐든 그로 인한 인터랙션에 따른 UI, UX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XR에서의 UI는 다음과 같은 네 종입니다. 일단 판때기, 플랜으로 만든 UI가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3D 객체를 그냥 UI로 활용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브드 UI라고 해가지고 그냥 좀 약간 반구식으로 둥글게 표현되는 UI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그멘티드 UI, 그 객체 위에 증강돼서 보이는 UI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러한 UI를 만들 때 어떻게 추구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 UI는 저희 목이 가동하는 게 이제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90도, 90도 이내에서 봐야 해요. 90도, 90도, 180도. 이 안에서 잘 보이려면은 직각 90도 이내에 UI가 내 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고개를 살짝 돌리는 정도. 그래서 UX적으로는 사실 앞에서 내가 살짝만 돌리는 공간 안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 안에 UI를 설정을 한다 쳤을 때 저희가 자주 커브드 UI를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는 중앙의 기점으로 조금 돌렸을 때 일반 플랜 UI는 텍스트가 깨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커브드 UI는 내가 고개를 돌린 에어리어와 비슷하게 매칭이 정면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나 UI가 좀 일그러져 보이는 게 최소화할 수 있다.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UI UX를 만들 때 2015년, 2016년, 2017년 그때 R&D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그때는 뭐 기준도 없었고요. 그냥 만들어보고 왜 안 좋아 보이지? 뭐가 불편하지? 어떻게 개선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기준점을 잡기로 했었습니다. 일단 360도 공간이잖아요. 360도 공간이기 때문에 UI도 360도 공간에서 하나씩 배치를 해보고 그 가용 범위가 어디인지 하나씩 그 구에다가 텍스트로 넣어가지고 확인을 해봤었고요. 그 가용 범위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린더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린더에 이제 모델링하는 베지어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선들. 선을 5도 단위로 그렸어요. 5도 단위. 5도 단위로 그리면 그 줄이 72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72개 중에 몇 번째하고 몇 번째 줄 사이에 어느 공간이 편한지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씩 따져가면서 좀 강제로 저희가 이제 R&D와 노하우를 잡아갔습니다. VR에서 만약 계단 현상, UI를 만들다 보면 계단 현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찌그러지는 거, 지글거리는 거. 그거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직선으로 하면은 픽셀들이 직선상에서는 사실 그냥 깔끔해요. 좌표나 그려지는 게. 근데 대각선은 잘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점이 계단처럼 지글지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렌더링이라는 거는 VR에서 볼 때 그 지글지글 거리는 게 어떤 게 그려지다 말도 하다 보니까 눈에서는 뭔가 반짝반짝 하면서 이제 그 텍스처의 그 픽셀이 깨짐으로 인해서 계단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대각선으로 그려지는 것보다는 약간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를 좀 추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눈으로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센 색깔, 원색들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완전 새빨간색, 완전 새파란색, 완전 새 초록색, RGB죠? 이렇게 RGB의 극대화된 수치로 가면은 VR에서 보면 좀 눈의 피로도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약간 중성색계 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색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이 색은 언제 쓰냐? 우리가 편안하게 보다가 집중시킬 때, 긴장시킬 때. 자, 제가 몬스터한테 맞았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시야가 붉어지죠. 그렇게 해서 긴장이 되죠. 그러니까 눈을 필요하게 의도적으로 만들 때, 우리가 기획 의도가 있을 때 이 색을 쓰면 됩니다. 근데 평소에 자주 쓰는 거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얘기로, 제가 2015년도에 이제 삼성하고 이제 VR을 만들 때를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에는 삼성이 갤럭시 X6라는 핸드폰을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어 VR이라는 이제 모바일 VR을 최초로 이제 낼 당시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를 찾아왔어요. 삼성에서 찾아와가지고 VR을 만들어줘. 일단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나 VR 많이 안 만들어 봤거든요. 그때 2014년에 제가 VR을 처음 했을 때여가지고 이제 막 파보고 R&D만 좀 하다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텐데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VR을 삼성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죠. 근데 S6에 대해서 장점을 홍보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광고 VR 광고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드림팀을 한번 구성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님을 모셔가지고 연출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펜타브엘의 이제 대표님이시죠. 전효열 감독님. 그 당시엔 펜타브엘 대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D, 터널 3D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입체 쪽으로 이제 촬영 기술을 가지셨던 이제 감독님이었는데, 입체 잘하니까 나랑 같이 해줘.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불렀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개발 담당이어서 이제 개발, 연출, 그리고 촬영. 이렇게 좀 약간 드림팀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리고 좀 지나가지만 그때 이제 저희 상사였죠. 이제 그냥 우성본부장 만들어줄래? 하고 던지고 도망가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최초의 VR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콘티를 잡는데 삼성에서는 마음에 안 든대요. 왜 이렇게 해야 하냐? 빠꾸.
알겠습니다. 다시 수정 가요. 또 빠꾸. 맨날 밤새요. 그냥 밤새요. 이게 노하우가 없으니까 헤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맨날 밤을 샜거든요. 그런데 그 촬영 폰티를 잡다 보니까 삼성에서 그 S6는 어두운 데서 잘 찍힌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이제 어두운 데서도 카메라가 좋다. 그리고 역광이 강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저희 그때 코티 작가님이 그 어둠 속에 고양이가 숨어 있는 거를 촬영을 하면은 밝게 나온다라는 콘티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제 콘티에 고양이가 나오니까 이거 고양이를 찍어야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고양이를 가져와요? 가져올 데가 없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집에서 사실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데려왔어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등짝 스매시를 좀 세게 맞았는데요. 어쨌든 촬영장에 힘들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하려고 했는데 얘가 다 처음 본 사람이고 무서우니까 의자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도망을 가고 촬영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동물 촬영이 힘들구나. 그냥 CG로 만들어서 합성할 걸.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막상 저희가 경험이 없고 하다 보면 이런 실수와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케이션 촬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배우들하고 그 고양이랑 촬영을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현장에서 노하우를 몇 가지 얻었습니다. 촬영적인 360에 대한 노하우인데 이게 360 촬영에서는 카메라가 여러 대가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핸드폰 찍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빛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자동 밝기줄이 되거든요. 그 카메라마다 그 톤이 다르게 조도가 다르게 들어가면은 색이 붕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R 촬영을 할 때는 그 조도가 좀 고른 공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노하우를 2015년도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카메라와 카메라 사이에 그 공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스티칭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스티칭 라인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한갈죽. 반으로 이쪽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잘리고 저쪽 카메라는 저렇게 잘리는데 이거를 보정하기에는 되게 또 이제 시간과 인건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경우에는 그 스티칭 라인을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은 촬영할 때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이제 또 하나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힘들게 촬영을 했는데 또 후편집을 하고 보정을 하다 보니까 이 피드백 리스트, 저 노란색으로 보이죠? 피드백 리스트만 그 당시에 1700개가 왔어요. 수정해달라고. 뭐 글자 뭐 수정해달라, 문구 바꿔달라, 녹음 다시 해달라. 결국에 만들어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밤새고 맨날 밤새고 이 VR 하지 말걸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완성이 진짜 꽤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가 모두가 좋아했죠. 그런데 저희가 이거 찍은 게 그 입체 촬영이었거든요. 좌우 입체 촬영에서 영상에 보면은 LR 해서 영상 입체 값이 있는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입체감 쩌네요 이랬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저희한테 보여줬던 전우열 감독님의 영상은 입체 영상이 아니라 테스트용으로 그냥 360 영상이었는데 저는 혼자 입체 영상이랑 착각을 해가지고 입체감 쩐다고 내가 그렇게 이제 막눈이었구나 나중에 듣고 이제 알았죠. 네. 그러면은 이러한 에피소드는 잠깐 넘어가고 우리가 그 VR 공간 안에서 그 입체감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어떠한 요소들을 살리면 좋을 것인가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VR 공간에서는 입체 사운드가 가능해요. 왼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스테레오뿐만 아니라 이제 3D 공간 속에서 앞뒤도 이제 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요즘에 코덱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이쪽에서 소리가 뭐가 나네 하고 슉 돌아볼 수 있게. 왜냐면 저희가 VR에 어느 공간에서 어떤 연출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소리를 유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VR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일이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가이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NPC라는 거죠.
그냥 내가 뭐 하지 하고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앞에서 야, 난 누구야? 반가워. 이거 하자. 절로 가자. 이렇게 나를 유도를 해줘야 해요. 나를 이끌어주는 리드를 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VR에서 다음 스텝이나 시나리오를 잡기가 매우 편해집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하잖아요?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그냥 알아서 연출 다 놓치고 그냥 어? 뭐 해야지?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VR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시나리오를 쓸 때 스토리텔링을 많이 준비를 하죠. 일단 기, 승, 전, 결을 먼저 잡아요. 크게. 어떠한 컨텐츠를 잡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거는 그냥 되게 샘플로 예시를 잡은 거예요. 제가 햄스터를 기른다고 쳤을 때 그 햄스터가 굶었어. 굶어가지고요. 햄스터가 가출을 해요. 근데 그 햄스터가 가출을 해가지고 길고양이랑 싸우고 결국에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제 큰 주기를 아웃라인으로 잡았다고 치면요. 이렇게 하면은 재밌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합니다. 일단 기승전결은 잡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황과 동기부여와 개연성을 이제 고려를 하고요. 그러면 재밌으려면 거기에 대한 살을 붙이는 것이 이제 스토리의 골자입니다. 단순한 스토리라도 재밌게 만들려면 계속 살을 붙이고 거기에 좀 갈등 요소와 그리고 중요한 타이밍에 정서적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VR이잖아요. 이거는 어느 시나리오나 비슷합니다. 근데 VR이잖아요. 근데 VR에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음향적인 요소, 인터랙션적인 요소,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포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체어, 움직이는 체어에다가 이제 연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러한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을 때 어떠한 시뮬레이터를 어떤 움직임을 줘서 나에게 긴장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음향은 어떤 소리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해줘야 나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포 콘텐츠에는 은근 규칙이 있어요. 좀 풀어주다가 한번 긴장을 줄 타이밍을 저희가 잡고 그때 어떻게 놀래켜 줄 것인가 핵심을 잡아서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이제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가는데 쾅 하고 이제 나타나는 긴장감처럼 어느 타이밍에 어떤 긴장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이제 좀 기획적인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나와 있는 XR 메타버스는 제페토 그리고 이프랜드 그리고 이제 게더타운이 이제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메타버스 쪽에 이제 선두주자인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요 유저 수가 엄청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2억 명 가까이 되고요. 그걸로 인한 이제 수익도 충분히 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메타버스가 돈이 될까? 라는 거에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반증을 일으킨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제페토랑 좀 결이 다릅니다. 이거는 약간 성인과 좀 웹이나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이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회의를 개최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활용을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은 이제 그냥 메타버스에 대한 거였었는데 그러면 XR에서 메타버스로 나온다면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VR 챗 다 해보셨죠? 그리고 호라이즌 이것도 다 해보셨죠? 일단 VR 챗 같은 경우에는 지금 VR에서 가장 핫한 커뮤니티입니다. VR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대화를 통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징 한 거를 보여주면서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호라이즌 메타에서 제공한 이제 VR 소셜입니다. 나의 메타 아바타를 활용을 하고 많이 영상에서 보잖아요. 풍선 만들어가지고 칼싸움도 하고 뭐 그냥 다양한 우리의 사이어에 대해 2023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나온 기술과 저희 노하우 이런 거를 토대로 그럼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만들었었는가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학물질 안전원, 네, 이제 화학물질은 위험해요. 살에 닿으면 녹을 수도 있고 염산가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저희가 실제 가스 속에서 훈련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환경을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훈련 분야로 이제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대응 훈련 이런 걸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불길 속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훈련하기가 어려우니 화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소화기나 혹은 관창 등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경찰이 요즘에 뭐 칼 들고 묻지 마, 뭐 예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방검복을 입어야 하는지, 방검 장갑을 껴야 하는지, 그런 칼을 든 사람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위험한 상황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러한 컨텐츠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한국 VTu버에는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던 초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VTuber 초이. 저희가 했었는데 문제는 기술로는 최초지만 저희가 노하우가 없었어요. 노하우라는 건 이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인데 이거란 부분에서 이제 케어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방송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계속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술을 가진 개발사다 보니까 그래서 초이가 결국에는 아픈 손가락 잘 만들었지만 이제 망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저희가 게임을 20년째 계속 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컨텐츠들을 이제 VR로 우리가 제일 잘 만들 수 있다 해서 다양한 게임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 XR 개발에 필요한 주요 직군, 어떻게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개발하려면 프로그래머,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를 만드는 아티스트,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는 기획 직군, 이렇게 세 가지 직군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게임 개발하는 사람하고 XR 개발하는 사람하고 요구되는 역량이 다르나요? 아니요, 같습니다. 결국에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필요한 역량과 기술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 개발자가 하는 일, 그리고 XR 개발자가 하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같지만 한 가지 좀 고려를 해야 할 거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UX가 다르다. UX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간 낭비를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를 제작함에 있어가지고. 네, 기획자가 되면 무엇을 할까요? 제 면접 볼 때 혹은 이제 그 직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 채용 박람회 같은 데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기획자가 무엇을 하냐면 기획하죠. 그럼 뭐 해요? 그냥 기획을 합니다. 스토리 기획도 하고요. 시스템 기획도 합니다. 우리가 시스템 하나를 만들려면은 그 플로우 차트를 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컨텐츠에 대해서 스토리보드도 짜고 일정도 관리하고 네. 저도 이제 기획자 출신인데 저는 기획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잡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획자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사실 신입들은 프로젝트 경험이 많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해본 컨텐츠에 대해서 역으로 분석해서 기획서를 써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마리오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마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획 문서가 무엇인지 한번 반대로 있는 걸 토대로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보면은 대충
이거 만들려면 이런 문서가 필요하겠네, 저런 문서가 필요하겠네.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제 기본은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이제 신입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얼마나 분석을 잘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제 적응력이 뛰어나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프로그래머는 무슨 일을 할까요? 네, 코딩이에요. 근데 코딩을 하는데 그가 코딩의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심지어 이제 응용 개발까지 그리고 네이티브까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XR 개발은 엔진을 통한 컨텐츠 개발입니다. 엔진을 통해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엔진을 다룰 수 있는 것 그리고 엔진에 사용되는 기반 언어 C샵이라든지 C++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코드를 할 때 확장성 있게 짜는가 그리고 모듈화를 잘 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일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혼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아티스트가 되면 무엇을 하는가? 이 아티스트 분들은 진짜 다양해요. 2D만 하시는 분도 있고, 3D만 하시는 분도 있고, 이펙트만 하시는 분도 있고, 애니메이션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집중을 하세요. 아티스트는 직군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내가 전문가다. 나 이거는 하나만은 진짜 잘한다. 라고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시간을 오버한 것 같아가지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단 그 쿼드 폴리는 결국에는 폴리곤이 4개, 4개짜리고요. 그리고 3개냐,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차이예요. 근데 삼각형으로 그려졌을 때가 많을 경우, 왜냐면 삼각형으로 형상을 이제 쪼개서 만들 때, 그리고 이제 네모난 걸로 쪼개서 만들 때가 많은 경우 이 차이인데 네모가 최적화에는 더 좋죠. 근데 그 좀 스무디한 게 들어가면은 삼각형으로 쪼개지는 게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 좀 리얼리티에 가깝냐, 아니면 약간 캐주얼에 가깝냐, 그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바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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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아요. 그 부분이 맞고요. 무조건 아틀라스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오클루지 컬링이든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요소가 있을 테고 그런 게 필요 없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필요한 요소가 있을 때 저희가 쉐이더도 다르게 쓰고요. 텍스처도 다르게 씁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적화의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방법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한국에서만요. 아, 저희가 그 키즈나 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저희가 키즈나 아이 쪽 실제 이제 개발자를 일본에서 컨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국에 그런 키즈나 아이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모델링부터 그 시스템을 한국으로 처음으로 들여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최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기술을 그게 가져온 게 제가 2017년에 이제 여름에 가져왔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기술을 가져왔을 때는 아마 제가 국내에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오픈된 거나 가져온 게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쌓아간다는 의미가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음, 요거는, 글쎄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회사는 구성원이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회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결국, 모듈화를 하고, 라이브러리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누가 나가더라도, 저희가 가진 에셋, 저희가 만든 자료, 만든 음원들,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 계속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일단 개발 시간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펙트를 하나 만들었다 치면은 총 쏘는 이펙트예요. 그런데 그거는 총 게임에서는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만의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치면은 그거로 인한 저희만의 노하우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만들었던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 기간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